제가 하영이를 처음 만난 건 제 나이 9살, 보육원에 입소했을 때였습니다. 하영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집 얘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보육원에 입소하기 전 9살 때까지 저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있었고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할머니한테 다른 애들은 엄마가 있는데 나는 왜 엄마가 없냐, 우리 엄마는 어딨냐고 물으면 핏덩이를 버리고 간 네 엄마는 뭐하러 찾아? 네 낳아준 그 여자는 너 낳고 몸풀기도 전에 떠났어. 어떻게 꼬물거리는 애 저 또 한 번 안 물리고 떠나는지? 독하디 독한 것. 네 엄마 어딨는지 알면 내가 가슴 머리 끄댕이라도 잡아서 끌고 오지. 내가 이러고 있겠니? 치새끼 버리고 간 것은 엄마도 아니니까 엄마 찾으려고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라. 으이그 독한 것. 할머니 말에 의하면 엄마는 저를 낳고 3일 후에 떠났고 그 후로 저는 할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에 들어오고 어떤 날은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끔 일을 하러 나갈 때는 어떤 아저씨들이 아버지를 데리러 왔는데 아저씨들과 함께 나간 날에는 아버지는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버지는 어느새 들어와 제 옆에 자고 있었습니다. 며칠씩 들어오지 않던 아버지가 들어오면 저는 기분이 좋아서 잠자는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곤 했는데 아버지 얼굴에는 항상 상처가 있었습니다. 누구랑 싸웠는지, 누구한테 얻어맞았는지, 이전에 생긴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상처가 생겨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얼굴이 왜 이래? 하고 물으면 넘어져서 그래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가 거짓말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7살인 저도 잘 안 넘어지는데 어른인 아버지가 계속 넘어진다는 것은 너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지요. 분명히 아버지가 친구들하고 쌈박질하고 와서 할머니한테 혼날까봐 넘어졌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인지 며칠 집을 비우고 집에 들어온 날 갑자기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일이야? 또 무슨 사고를 쳤어? 너 지금 어디 가려고 짐을 싸는 거야? 소리를 치면서 물었고 아버지는 엄마, 나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 나 지금 빨리 가야 돼. 상진이 좀 잘 부탁해요. 하고는 통장 하나를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서는 상진아, 아버지 좀 멀리 가야 돼서 한동안 집에 못 올 거야. 나중에 아버지가 꼭 데리러 올 테니까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공부 열심히 하고. 아버지 간다. 아버지 할 말만 하고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왠지 지금 아버지가 나가면 영원히 못 볼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 아버지 가지 마. 저는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를 따라갔고 대문 밖을 나선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아저씨들에게 양쪽 팔이 붙잡혀서 봉고차 같은 차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아저씨 한 명이 저를 가로막아서서 아버지에게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거 나요. 나 아버지한테 갈 거예요. 이거 나요. 아버지 어디가? 상진이도 같이 갈래. 아버지 어디가? 그러자 아버지는 차 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듯 했지만 창문이 닫혀 있어서 아버지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를 막아서는 아저씨 앞에 앉아서 아버지한테 갈 거라고 떼를 쓰며 울었고, 할머니는 저를 안고 들어가자 하며 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7살 가을, 아버지를 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할머니하고 둘이 지냈는데, 할머니는 아버지가 언제 올지 모른다며 항상 문을 열어두고 주무셨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날마다 한숨이었고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언제 오냐고, 아버지 보고 싶다고 몇 번이고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그때마다 한숨뿐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제가 사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하러 나가면 저는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차려놓은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놀다 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시간이 하루 중 제일 기쁜 시간이었지만 그렇다고 할머니가 들어와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들어오면 늘 그렇듯 저녁을 차려주고 멍하니 넋이 빠진 듯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집에만 있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저는 학교도 가고 친구도 생기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오기도 하고 놀이터에 같이 놀기도 해서 할머니가 늦게 들어와도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날마다 신나는 날이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는 무슨 생각인지 새벽마다 교회에 기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설거지하고 오면 온몸이 두드려 맞은 듯 몸살이 나고 아프다고 했지만 다음날 끙끙거리면서도 일어나 기도는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새벽에 기도를 갔다가 제가 학교 가기 전에 들어와서 저를 깨우고 아침밥을 챙겨주셨는데 하루는 눈을 떠보니 기분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해가 방 한가운데까지 들어와 있었고 학교 갈 시간이 지나도 한참 지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시계를 정확히 볼 줄 몰랐지만 시계를 보니 작은 바늘이 숫자 10을 넘어갔으니 10시가 넘은 건 알겠더라고요. 8시만 넘으면 학교로 나섰는데 이거 큰일이다 싶어서 저는 할머니 어디 있어? 나 학교 가야 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할머니를 찾아다녔지만 할머니도 할머니 신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없다는 생각보단 학교 지각해서 선생님에게 혼날 생각에 겁이 나서 눈물이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학교를 갈까 하다가 괜히 학교 갔다 혼나는 것보다
차라리 안 들어가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 혼자 어제 먹다 남은 식은 밥을 아침으로 챙겨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갔지? 할머니는 왜 아직 안 오지? 시계 작은 바늘이 벌써 11시로 가 있는데 할머니는 어디 있는 거야? 짜증이 났다가 겁이 났다가 제 마음을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밥을 먹다 말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져서 방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혹시 할머니가 왔나 싶어서 얼른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야? 할머니! 할머니를 기대하고 문을 열었지만 그곳엔 할머니는 없고 경찰 아저씨들만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김계순 씨 사시던 집 맞니? 김계순은 우리 할머니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니 다른 어른은 없니? 너 혼자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하고 둘만 산다고 아버지는 집에 안 온 지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 아저씨가 아, 그래.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서 있더니 저기 내가 이런 말을 전하게 되어서 참 마음이 아픈데 할머니가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뺑소니인데 그러니까 뺑소니는 할머니를 치고 도망을 갔다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병원으로 빨리 못 가셔서 돌아가셨구나. 저는 그때 아저씨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럼 우리 할머니 언제 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 아저씨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 한참을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게 돌아가셨다는 건 다시 오실 수 있는 게 아니야. 할머니는 먼 곳 하늘나라에 가셨어. 그래서 할머니는 여기 못 오실 거야. 경찰 아저씨가 어렵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못 오신다는 얘기를 들으니 떠나고 난 후 돌아오지 않았던 아버지가 생각이 나면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할머니한테 데려다 달라고, 할머니한테 갈 거라고.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건 떼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떼를 써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작별 인사도 못한 채 할머니를 보내야 했고, 저는 아버지가 사라지고 2년 후 할머니까지 보내고 나서 천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은 낯설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당시 그곳에 보육원생 72명에 교사는 단 2명이었습니다. 그곳은 학교와는 또 다른 곳이었습니다. 이유야 다르겠지만 모두 가족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아이들만 모인 곳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한껏 날이 가득 서 있었고 위계 질서가 무겁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9살의 보육원이 아닌 가정에서 살다 온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찬 곳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곱게 살았던 건 아니지만 갓난아기 때부터 보육원에 버려져 살아온 아이들 눈엔 제가 온실 속 화초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곳의 아이들과 다툴 수밖에 없었고 가만히 있어도 따가운 눈초리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들과 부딪히느라 제 얼굴은 점점 아버지처럼 얼굴에 상처가 가신 날이 없었습니다. 감히 울음소리도 마음대로 못 내고 혼자 눈물을 삼키고 있을 때 유일하게 저를 달래주고 말 걸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보다 1살 많은 하영이었습니다. 하영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구니 속에 담겨 보육원 앞에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하영이는 보육원에서 걸음마를 배웠고 말을 배웠고 사회를 배운 아이지만 다른 애들과는 달랐습니다. 하영이는 그 중에 제일 밝고 성격이 좋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위로도 아래 동생들과도 무난하게 잘 지내고 있었고 왜 그런지 몰라도 모두들 하영이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영이는 보육원에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제 옆에 늘 있어 주었는데 하영이가 저를 챙겨준 이후로 아이들의 괴롭힘도 점점 줄어들었고 저도 보육원에 조금씩 적응하게 되면서 저는 보육원의 식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영이는 마치 저의 보호자 같았습니다. 저의 누나이자 엄마 같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영이와 함께한 보육원 생활을 뒤로하고 저는 18살이 된 후 보육원을 퇴소했습니다. 보육원은 저의 유일한 울타리였고 제가 먹고 발 뻗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보육원을 떠나온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지만 저는 1년 후 하영이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1년을 악착같이 일하고 버텼습니다. 보육원에서 준 자립지원금을 들고 있으면 돈 빼앗기는 일이 많다고 해서 저는 우선 그 돈으로 제가 살 수 있는 옥탑방을 구했고 주유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영이가 보육원에서 나오면 함께 살 수 있도록 최대한 일을 많이 하고 최대한 돈을 아껴 썼습니다. 그리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사서 모았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하영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날만 생각하면 몸이 날아다니듯 가벼웠으니까요. 보육원에서는 하영이가 저를 지켜주었듯 이제 앞으로는 제가 하영이를 지켜줄 것이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세월이 흐르고 하영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월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저는 보육원에 들러서 하영이를 데리고 제가 구해놓은 옥탑방으로 왔고 하영이는 제 옥탑방을 보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살 거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응, 여기서 살 거야. 그리고 앞으로 돈 많이 모으면 더 좋은 곳에 가서 살자. 그랬더니 하영이는 옥탑방에서 동네 아래를 내려다보며 아니야, 난 여기가 너무 좋아. 나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밤 되면 하늘의 별도 보이려나? 야경도 보이겠다. 어떻게 이런 곳을 구했어? 나 너무 행복하고 꿈만 같아. 하영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영이와 저만의 보금자리, 옥탑방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영이도 저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우린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설 일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쯤 지났을 때 하영이가 며칠간 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눈치인데 말도 안 하고 있기에
하영아, 왜 그래? 무슨 할 말 있어?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하영이가 한참 뜸을 들이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저 상진아, 나 생리를 안 해. 혹시 임신한 건 아닌지. 저는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 임신? 아기를 가졌다는 거야? 내 아기? 그럼 우리도 아기가 생긴 거야? 그랬더니 하영이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아직 확실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했습니다. 하영이는 생리를 안 한 지가 2달이나 되었는데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아무래도 임신이 맞는 것 같다고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여기 있어. 너는 아기를 가졌을지도 모르니까 몸 조심해야 돼. 내가 다녀올게. 저는 비탈진 골목을 달려내려가 마을 아래 약국으로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가지고 왔고 하영이가 소변 검사를 해본 결과 빨간 2줄 임신이라고 테스트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하영이를 번쩍 들었다가 볼에 입을 맞추었다가 하영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하영아, 고마워. 내 아이를 임신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도 드디어 진짜 가족이 생겼어. 나 가족이 없다는 게 늘 너무 힘들고 마음이 허전했는데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어. 나 이제 아빠고 나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나는 너랑 아가만 있으면 돼. 나 너무 행복해. 하영아, 나 너무 행복해.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하영이의 임신 소식을 알고 난 후 우리는 같이 병원에 갔고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리 잡고 있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니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영이와 같이 살면서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결혼사진은 있어야 된다 싶더라고요. 아이가 나중에 엄마 아빠 결혼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결혼사진 한 장 없으면 아빠로서 체면이 안 설 테니까요. 그래서 하영이와 저는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빌려서 성당에서 우리 둘만의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법적으로도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일하러 다녔고 하영이는 집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돈은 내가 벌어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하영이가 일을 하다가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47kg밖에 안 나가던 하영이 몸무게가 점점 불어난다고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몸무게가 늘어난 건 태어나서 처음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영이에게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만 살다가 오랜만에 편히 쉬고 있어서 그런 거다. 그리고 임신하면 다 살찐다고 하더라. 살은 아기 낳고 나면 빠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임신한 개월수가 많아지면서 하영이는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몸도 너무 무겁고 살이 찐다기보다는 붓는 것 같다고, 머리도 너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병원에 가보자 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조만간 하루 조퇴할 테니 그때 병원 같이 가보자고 했죠. 그런데 하영이 몸 상태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들어가 보니 하영이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얼굴이 창백한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이러냐고 했죠. 그랬더니 하영이가 배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몇 시간째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영이 얼굴을 보니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하영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달려갔고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 의사는 뱃속에 있는 아이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영이는 임신 중독이었습니다. 하영이의 몸무게가 늘어난 것은 하영이가 살이 찐 게 아니라 부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을 계속 꾸준히 다녔으면 아이도 하영이도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영이는 임신 중독으로 인해 이미 합병증이 빠르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임신 중독으로 인해 자궁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었고 결국 아이는 뱃속에서 숨진 채 나와야 했습니다. 사산아를 출산한 하영이는 깊이 절망했습니다. 저 역시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 너무나 괴로웠고 빨리 하영이를 병원에 데려오지 못한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세상빛을 보기도 전에 아이를 가슴에 묻어야 했고 완전한 한 가족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누군가 어른이 옆에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누군가 얼른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 현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무지했었습니다. 하지만 힘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임신 중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건 줄 알았으니 다음부터는 조심하자고, 아이는 또 가지면 된다고, 다시 아이가 생기면 가슴에 묻은 아이 목까지 최선을 다해 키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임신 중독증은 아이한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하영이에게도 너무나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임신 중독 합병증은 췌장과 신장으로 이어졌고 저는 제가 벌었던 돈을 모두 하영이 병원비에 쏟아부었지만 하영이는 결국 췌장염에서 췌장암으로 진행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아내는 출산 도중 얻은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고 말았죠. 하영이를 떠나보낼 때 그 심정은 아이를 떠나보내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으로 물들었고 하늘이 무너져 내려 숨을 쉴 수도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잡혀가던 날,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았던 날, 그때 공포가 다시 저를 덮쳤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때 저는 공황장애에 시달렸던 겁니다. 제가 누워있는 이 건물이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았고 갑자기 공기가 사라져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고 저는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하영이 사진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 나를 떠났습니다. 내 아버지도, 내 할머니도, 내 아이도, 그리고 내 사랑하는 하영이도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정을 붙이게 될까봐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을 붙이고 사랑하면 모두 그렇게 떠나고 죽어갔으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떠돌며 방황했습니다. 배고프면 쓰레기통에 누가 먹다 버린 것을 주워 먹었고, 밤이고 낮이고 아무런 의욕 없이 길바닥에 그대로 누워만 지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아이와 하영이의 죽음이 떠올라 가슴을 쿡쿡 찔러댔습니다. 그럴 때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또다시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10년 가까이 노숙을 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급식을 받으러 가기 위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급식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옆에 한 여자가 땅바닥에 앉아서 피를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임산부 같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보니 10년 전 떠나간 하영이가 떠올랐습니다. 하영이도 저렇게 괴로워했는데, 하영이도 저러다 죽어갔는데, 제 가슴에 묻은 아내와 처한 상황이 너무 똑같은 여자. 심지어 얼굴도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를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로 가서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하고 물으니 병원,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좀. 여자는 괴로워하며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그녀를 두 팔로 안아들고 근처에 보이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여자였지만 죽지 말아요. 조금만 버텨요. 죽으면 안 돼요. 저도 모르게 계속 중얼거렸고 그 여자가 진료가 끝날 때까지 병원 복도에서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의사가 다가와 얘기했습니다. 보호자 되시죠?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임산부가 하혈을 좀 심하게 하긴 했는데 다행히 산모와 태아에게 아무 이상 없고요. 출산할 때까지 최대한 안정을 취하고 무조건 쉬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보호자가 잘 돌봐주세요. 저는 보호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의사는 벌써 저만큼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가보니 그 여자는 잠이 들었는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무사해서 다행이다. 아이 건강하게 낳으세요. 혼잣말을 하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저기요 하고 여자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발길을 멈추고 돌아보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없었다면 저와 아이는 잘못됐을지도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 의사한테 들었던 말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푹 쉬어야 된대요.
무조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니 남편한테 연락하시고 돈 많이 받으세요. 그럼 전 이만.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남편 없어요. 남편이 폭력이 너무 심해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 여자는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남편한테서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나온 후에 제가 임신한 걸 알았고요. 하지만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연락하면 또 저를 죽이려고 들 테니까 아빠라고 있어봐야 아이까지 위험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 혼자 식당에서 일하면서 쪽방을 내주셔서 거기서 살고 있어요. 보육원에서 살다 나와서 가족도 없고요. 그래서 부탁드릴 게 있어요. 너무 죄송한 부탁이지만 저 아무래도 혼자 태어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몸도 너무 무겁고 또 하혈하게 될까봐 겁도 나고요. 퇴원하면 집까지만 좀 바래다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저는 갈등했습니다. 마음은 거절해야 한다고 했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그 여자를 퇴원시켜 집까지 바래다 주었고 그녀가 아이를 무사히 낳을 때까지만 무슨 일은 없는지 혹시 하영이처럼 아파서 쓰러져 있지는 않은지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는 석 달 후 무사히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그 여자도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태어난 아이를 보는데 코끝이 찡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금방 태어난 아기는 저런 모습이구나. 저 작은 손에 손가락이 다 있고 저렇게 작은 얼굴에 눈, 코, 입이 다 있구나. 보면 볼수록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이를 보고 나니 하루 종일 그 아이가 생각이 나고 또 가서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만 그 여자 집에 가기로 했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자꾸만 그 여자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그 여자는 환하게 저를 반겨주었고 저는 그 여자 집에 가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아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3개월쯤 지났을까? 아이 얼굴에 살이 오르고 점점 예뻐지는 걸 보니 뭘 하나라도 사주고 싶고 예쁜 옷이라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일할 수 있는데 일도 하지 않고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지 말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하영이도 바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건물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퇴근 후에는 새벽 1시까지 편의점 일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첫 월급을 받고 저는 아이의 옷 2벌과 기저귀를 사들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사간 옷을 보고 그 여자는 눈에 눈물이 맺히더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너무 예뻐서 사주고 싶었어요. 아이 때문에 제가 10년 가까이 한 노숙 생활을 끝내고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인간같이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혜란 씨를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죽을 때까지 노숙자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누구한테 선물을 받아본 건 처음이에요. 너무 이쁘네요. 옷이 천사 날개처럼 너무 예뻐요.
너무 고마워요. 그 여자는 얘기를 하는 동안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나를 낳아준 얼굴 모르는 엄마도 생각나고 아버지도 생각나고 엄마 아버지가 계셨으면 아이를 보고 손주라고 예뻐했을까? 남편을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더라면 둘이서 아이를 들여다보며 행복했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가족이 없으니 저도 외롭지만 아이도 외로울 것 같았어요. 한번 실패하긴 했지만 다시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상진 씨라면 같이 해도 좋지 않을까? 혼자 꿈을 꾸어보기도 했고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부담 가지지는 마세요. 아이까지 있는 제가 감히 상진 씨한테 가족이 되자고 말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그랬으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본 거예요. 상진 씨가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여자의 얘기를 듣고 있으니 마음에 더운 바람이 불어오는 듯 가슴이 따뜻해져 왔습니다. 나도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선뜻 가족이 되자고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면 또 떠나버리게 될까 봐서요. 그래서 저는 그날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서 나왔고 저는 제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마음은 자꾸 아이와 혜란 씨가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저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바보 같고 겁쟁이 같았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가족을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왜 안 되냐고, 왜 겁을 내고 있냐고 용기 없는 저를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벽 편의점 일을 마치고 새벽에 혜란 씨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너무 늦은 시각이라 놀랐죠. 미안해요. 지금이 아니면 용기를 못 낼 것 같아서. 혜란 씨, 나 혜란 씨 가족이 되어도 될까요? 나 이렇게 못난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도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자 혜란 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다가와 그럼요. 저 같은 사람도 괜찮으시다면요. 라고 얘기하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긴장된 마음이 풀리는 것 같이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악착같이 일해서 3개월 만에 반지하 월세방을 얻었고 하영이를 보내고 12년 만에 혜란 씨를 저의 집으로 데려왔고 세상 둘도 없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 서연이는 너무나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 뱃속에는 둘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네요. 한 번은 떠나보냈지만 두 번은 절대로 떠나보내지 않을 거라고, 우리 가족 영원히 지켜나갈 거라고 오늘도 다짐하고 있습니다.